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학 장성철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1시 반쯤 안철수 후보가 전격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네.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네. 그죠? 네. 지난번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방식 그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 방식이 뭐였죠?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적합도와 경쟁력을 모두 물어보는 조사였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네. 전 국민 대상 조사고 예.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합도는 뭐고 경쟁력은 뭐죠? 적합도는 이런 거죠. 적합도라는 것은 어떤 후보가 더 낫냐, 더 적합해 보이냐고. 예. 경쟁력은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 조금 후보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적합도를 물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쟁력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이 더 낫잖아. 이런 적합도가 들어가면 경쟁력은 이 사람이 성격이 뭐든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있다. 어쨌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조금 차이가 있군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물어본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그동안 계속 부인하다가 제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 교수.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나 자꾸 완주하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나에게 단일화라는 꼬리표를 계속 붙인다. 그래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따르고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외부에서의 단일화 압력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대로 가서는 향후에 대선 후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 저는 안철수 후보 개인은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합류했던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개인 후보의 정치적인 결과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다 사실상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제 분석컨대는 제 피셜로는 안 후보로서는 자기 갈 길을 가기 전에 적어도 주변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던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그래 당신들 말대로 가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완주하겠다. 저는 완주의 서곡으로 보여요. 일단은 단일화의 명분으로 안철수 후보는 세 가지를 좀 내세웠어요. 하나는 정권 개최합시다. 그다음에 구체제를 종식합시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합시다. 그래서 나는 단일화를 제안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형식은 뭐 아까 최종적으로는 양당 후보의 국민 경선 형식의 여론조사였지만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를 하자. 그런 다음에 서로 이행 약속을 하자. 그런 다음에 단일화 경선을 하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철수 후보 쪽에 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도 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거부사를 밝혔더라도 일단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그래서 만나서 담판 형식의 얘기는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까 배 소장은 완주의 서곡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안 받을 거다?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조사들도 보면은 두 사람 중에서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서 적합도만 단일 후보로 적합도만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지금 지지율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 위험천만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조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책임 총리제가 됐든 지방선거의 공천 지분이 됐든 또는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또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 주변의 인물,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단일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심각한 거부감을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붙였을 때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받아들이기가 정치적 야합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럼 예. 자 협상도 안 되고 10분 단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선 여론조사도 안 한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네. 전국민 대상 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온 결과들이 있었고, 네. 뭐 야권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건 전국민 대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방식으로 가자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거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그때는 경쟁력 800, 적합도 800 해가지고 1,600명 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화에는 찬성한다. 근데 여론조사 형식으로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하. 용기 있게 결단해라. 이 말은 양보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단일화 관련한 그 양보를 왜 하라고 하냐면 예. 여론조사 형식의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냐. 우리가 너희들이랑 급이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론조사 단일화 하냐라는 내용과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역선택. 농간, 야권 분열책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역선택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이런 거를 또 사진까지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 결국에는 좀 협상 계속 이어나가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이의 만남과談判 형식으로 해서 여론조사 단일화가 아니라 좀 안철수 후보의 양보 형식의 그런 단일화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했듯이 권력 분점, 공동정부 운영 이것을 충분히 제안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사실 여론조사 방식도 이미 오세훈 안철수 때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명분상은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데 국민의힘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방금 전에 배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위험 부담 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사이에 지난 재보궐 때 이제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전례가 있지만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결코 불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시간을 두고서 경선 룰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하고 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전례가 아니라 전례 고개를 흔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대로 가면은 그냥 안철수 후보에게 공짜로 대선 후보 자격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뭐 책임 정리제가 됐든 공동정부가 됐든 그게 합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 전 쉽지가 안 후보가 양보할 거라고 했는데 어렵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서도 지금 그것이 뭐 법적으로 보장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공동 제안을 또 효과를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한 성의는 최대한 보이되 그것이 안 된다면 완주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는 것이겠죠. 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지지율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오늘 발표된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또 오차범위 아주 가깝게 붙었어요. 뭐 일부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까지도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나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당 내부에서는. 네.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이 단일화 협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저는 저런 인식이 저도 이제 데이터 전문가고 여론조사 전문가고 뭐 30년 동안 대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뭐 국내 외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살펴보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국민의힘 왜냐하면 내부의 인식이 데이터를 볼 때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을 자꾸 기준 삼으면 팔이 안으로만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존재감 이게 좀 잠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반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뭉칠 대로 뭉칠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더 파격적인 제안과 수용을 통해서 예. 안 후보를 흡수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이 단일화 과정이 상생적이거나 좀 시너지 효과를 얻기보다는 과정 자체도 계속 뭔가 티격태격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같은 단일화라도 어떤 단일화 과정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공식화했어요.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공식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되고 방금 그 배 소장이 언급했으니까 이른바 적폐 수사 관련해서 좀 잠깐 목소리 들어보고 그 얘기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어떤 뭐 명분이고 헌법이고 뭐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무법천지라는 용어를 또 등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이라는 또 용어를 썼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 그리고 사과 요구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우선 윤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지율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친문 지지층이죠. 그동안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 중에서 호남 지지율이 잘 안 들어온다. 친문 지지층이 결집되지 않는다. 그런 계속 볼멘 소리가 아쉬움의 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법천지다. 무법천지고 사법 처리돼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격앙한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 넘어가기 전에라도 그렇게 누구의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는 윤석열 검사라면 그때 당당하게 나서서 이 정권의 불의를 이야기하고 정말 박차고 나가서라도 해야 됐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가 없고 검찰총장도 어느 정도 임기는 거의 다 채워가는 시점에서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거든요. 이게 과연 현 정권에 몸을 담지 않은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인이 할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 정치인의 발언인가 이런 부분들은 친문 지지층들은 경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결국 앵거리 분노거든요. 이들 지지층들이 이제는 이재명 후보처럼 결집될 수 있고 저는 중도를 봅니다. 중도도 정말 지난번 대선 관련해서 2017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농단 때 중도가 정말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냐. 그랬을 때 나왔던 것이 바로 분열이었고 또 대결이었고 참담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한다는 걸 싫어한다. 이번 대선에서 참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도가 특히 통합을 좋아합니다. 근데 통합 발언 그랬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건 참 안타깝다. 조윤 갈등도 있고 추윤 갈등 아쉽지 않냐. 하지만 난 통합을 원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랬더라면 점수를 더 땄겠죠. 그러니까 윤 후보 발언은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윤 후보에게 피해가 되는 발언을 스스로 한 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좀 올라가는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저는 이 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중도층까지. 자, 장 교수님. 저는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적폐 수사, 불법과 비리가 나오면 당연히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님 전임 정권에 불법 비리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전임 정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예. 수사하면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난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대선 후보였었죠. 그때 적폐 비리 있으면 그거 수사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느냐, 지지율에 유리한 발언이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선 그 원론적 발언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네.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네. 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어보면 네. 수사해야죠가 당연한 얘기인데 네. 윤 후보의 발언은 그걸 조금 넘어서서 명백한 불법이 많다라고 네, 저도 규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점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잠깐만 저 기회 주신다면 제가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장 교수님께. 네. 그래서 우리가 발언을 들었는데 무법천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법천지가 한 5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월성 원전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대검 G라인 자천시켰고요. 수사팀 해체했습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조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했고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배제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을 했고요. 대검 G라인 자천 등 인사 보복을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검찰총장 시절에 권력에 의한 이런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측의 이제 그 뒤에 후속 설명들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을 네. 하는 게. 네.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법 천지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건 아니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잖아요.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이 사건이요. 청와대 첩보에 의해서 저희가 사건 인지하고 수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가 돼야 되겠죠. 수사가 밝혀지고 검사의 수사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수사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선고가 내려진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 자체를 못한 것이 있다면 왜 못하게 되고 그건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전부 다 무법 천지였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손발을 묶어뒀다면 적어도 검찰이 아니라 박차고 나가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정말 이 수사는 잘못됐고 도저히 검사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겠다. 중앙지검장 때는 문재인 정권과 호흡이 잘 맞아서 검찰총장이 된 거고 검찰총장 때 권력을 향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해서 검찰총장직을 박차고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장 교수도 이것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따로 분석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던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친문 세력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예. 와 이거 진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험할 수 있겠다. 예. 우리 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재명 후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당선시켜 놓고 보자라고 해서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렇죠. 그 부분은 배 소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결국 윤 후보는 자충수를 둔 거네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은 야 이거 정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제대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향하던 정권 교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지층 결집을 또 가져올 그렇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발언이 미칠 파장도 그렇고 그리고 한참
이재명 후보에게는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부담이 되는 국면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한 이유와 취지가 잘 납득은 안 돼요. 굳이 이제 정치적인 또 선거에서의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은 지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강성 보수까지도 결집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김혜경 씨 논란 국면으로부터 국면이 전환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까지도 결집되는데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식해서 적폐 수사라는 발언을 예. 했는지는 잘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아까 중도층에게 미칠 영향, 네. 중도층은 통합을 원한다. 그렇죠. 분열보다는 이런 네. 말씀.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청와대의 강력한 그 분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조금 톤을 낮췄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다라고 네. 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도 수사나 이런 거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내놨잖아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좀 잘못했다고 느낀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물론 원론적입니다만. 다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 언급한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독립운동가 소리하고. 네.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 시키면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발언했거든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야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될 거네. 그러면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은 한동훈 검사장한테 지금 줄 서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중도층이 보는 또 하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었나요? 윤석열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 이강인 선수 유명하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가 23세 미만 축구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인기가 높았는데 그 당시 빅데이터에서 오히려 윤석열 언급량이 많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모습을 보면 저는 무슨 이야기냐. 중도층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식을 통합이 아닌데 분열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은 뭘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조윤 갈등도 있었고 추윤 갈등도 있었다 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총장이 한 검찰개혁은 성과가 뭐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유권자들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검찰총장 출신 바로 얼마 전까지였기 때문에 수사 관련된 언급을 직접 했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한테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이미지는 심어줄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고 그리고 지지층에는 야 제대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눈치 안 보겠구나 그런 인식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섬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배수장은 아니다. 우상향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지지율이 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전 전망해 봅니다. 저는 항상 그냥 이 분석을 다 떠나서 검찰개혁이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저는 항상 우리 중도층 유권자들은 묻고 싶은 건 그럴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개혁을 한 내용이 뭔가 그게 궁금해요. 검찰개혁의 책임은 윤석열 총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한테 물어야죠. 검찰총장한테 묻는 거는 좀 과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검찰총장도 해야죠. 여러 가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수원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끝났는데요.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여전히 서울시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면온나들목 지나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봉평터널에서 면온 쪽으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새말에서는 2km
1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평휴게소에서 설악나들목 사이 정체고요. 서종나들목에서 화도나들목 쪽으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양방향 다 교통량이 늘었는데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 상일 부근에서 정체되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까지 밀리고 있고 일산에서 판교 사이는 중동 부근에서 양방향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있었던 2차 TV 토론, 또 그것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 좀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토론 총평을 해보시면 배종찬 소장. 저는 진검승부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치가 아주 높은 분들은 TV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는 뭐 대선 후보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느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나왔거든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주로 응원하는 입장일 테고,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 볼 때 좀 변별력이 있느냐. 저는 변별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도 30대, 40대, 50대 또 가정주부층 이번 네. 대선에서 아직까지 막판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봤을 때는 1차 TV 토론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1차 TV 토론은 몸풀기에 좀 성격이 강했다면 물론 뭐 진행은 너무 훌륭했고, 근데 이제 2차 TV 토론은 정말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2차 TV 토론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적어도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는 그 TV 토론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정책 비교예요? 아니면 뭐 네거티브 어떤 공방이에요? 저는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 저는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네요, 두 분 네. 평가가. 그러니까 지지층만 만족시키는 TV 토론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 못하지 않았네 라는 그러한 토론. 우리 후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네. 그러한 평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누구도 특별하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크게 압도하지를 못했다고 보여져요. 날성 공방은 있었지만 서로 그냥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얻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잃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얻을 게 없었고 잃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TV 토론 말 잘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못 보였고요.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게 표정이 상당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굳어 있었고 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말 잘하는 것보다 뭐 TV 토론 종합예술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표정, 억양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여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표정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남는 이미지가 어두웠던 이재명 후보의 얼굴, 환하게 웃었던 밝은 윤석열 후보의 얼굴. 좀 그게 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글쎄요. 1차 TV 토론은 상당히 뭐 진행하셨던 정관용 진행자도 계시지만은 1차 TV 토론 때는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상당히 좀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2차 TV 토론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고, 왜냐하면 쫓아가야 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더 여유 있게 중간 부동층 유권자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뭐 네거티브를 사전에 강조하지도 않고, 뭐 윤 후보 그러시지만 저는 뭐 네거티브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왜 검사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오히려 좀 저는 여유를 부렸다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1차 TV 토론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니 토론 좀 못하고 취약할 줄 알았는데 윤 후보 안 그런데요. 뭐 꽤 안보 면에서는 본인이 또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2차 때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인지 좀
더 꼼꼼하게 준비가 못됐다 이런 저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질문을 할 때도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좀 말이 분명하게 좀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또 장 교수님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후보의 표정에 대한 평가도 두 분이 이렇게 달라요. 이거 두 분뿐 아니라 저도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서로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네. 참. 제가 좀 특이한 게 본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아니 이재명 후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또 아주 대답을 또 잘해 주셨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배우자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또 사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 이런 자.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또 지난주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정과 경과 배경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만 이렇게 유력 두 정당 후보의 부인이 둘 다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도 역대 대선 없어요. 전무후무. 저는 이래서도 안 되고 참 어떻게 봐야 전무후무만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거 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는 배우자 관련된 질문이 절반이에요. 어떤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그다음에 7시간 통화 녹취와 이게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건데 또 김혜경 씨 관련된 공무원 신분 논란 중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치냐, 뭐 언제까지 될 거냐 이것이 끊임없이 배우자 관련된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됐던 적은 역대 대선에 단 한 번도 미국 대선도 이런 대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 리스크는 끝까지 간다. 단일화와 함께. 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보자 A 씨가 계속 매일 뭐가를 이야기하죠. 10번씩 이렇게 좀 언론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 끝날 때까지 김혜경 배우자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울 건데. 그러니까 그럼 지난주 초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은 별로 효과는 못 본다? 그러니까 한 것은 잘했죠.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지만 뭐 전과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형수 욕설이라든지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부인의 또 이러한 불법적인 뭐 법카 사용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부분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갇힌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사람 프레임에 갇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TV 토론을 보면 대답을 명확하게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 대 나쁜 사람의 대결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후보들을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다 부족하고 다 비호감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혜경 씨 논란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적폐수사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국면이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고하는 빅데이터 내용이 이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나 또는 썸 트렌드 그러니까 이전에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올라가다 꺾여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이제 단일화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젠 배우자 쪽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대결구도 여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되겠죠. 게다가 단일화까지 부각이 되면서 배우자 리스크는 야금야금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이슈가 덮어버린다. 그렇죠.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아까 장성철 교수가 잠깐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 여론조사 방식을 사실상 거부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다만 열린 마음으로 야권 통합 허심탄회한 논의는 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한 23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15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일화 이슈를 그래도 꺼내던 건 불씨가 꺼져가던 단일화 이슈를 꺼내던 것만 해도 이제는 단일화 쪽에 초점이 맞춰주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약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어떤 이슈로 좀 더 부각시키지 어떤 이슈로 유권자에게 더 다가가지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에서 관전 포인트는요. 윤석열 후보의 직접 워딩, 직접 육성 워딩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대변인 단에 단일화 제안에 대한 단행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육성. 육성. 그것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윤석열 후보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SNS도 중요할 것 아까 같아요. 있잖아.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육성을 한번 코치해 보신다면 뭐라고 답하는 게 옳은 거예요?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제가 코치를 한다면 그러겠어요. 단일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안 후보에게 책임 총리제 제안하겠습니다.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딱 나누어서 예. 국민의당, 국민의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후보가 혹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단판에서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걸 단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게 옳다가 배종찬 소장의 생각이고. 아니 물밑 협상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야합, 권력 나눠먹기 이런 식의 프레임에 또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선 윤석열 후보의 입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